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49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유유시스터즈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요즘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보는데 그야말로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주호영, 이진숙 두 분을 이렇게 컷오프를 했는데 도대체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위원장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네, 뭐 사실 이제 이번 대구시장 컷오프 뉴스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해석이 원래 타깃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좀 비판적인 주호영 의원이었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거다 이런 해석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주호영 의원 혼자 날리기에는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묶어서 처리했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 제 해석은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미리 대선 경쟁자를 쳐내는 작업을 한 거다. 아, 이거 색다른 해석인데 네. 장동혁 대표가 대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이런 컷오프 전략을 썼다. 네.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좀 공통점을 묶었는데 일단은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되면은 원래 지역구인 수성구 갑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나올 수 있냐? 잠재적 이 대권 라이벌인 한동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원천 봉쇄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준숙 전 위원장은 왜 날렸냐? 이것도 대권 경쟁자 목적이다. 사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진숙까지도? 이준숙까지도. 네. 왜냐면은 이준숙 전 위원장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1위잖아요. 그렇죠. 네, 야권 후보 1위인데 사실은 이 본선 경쟁력이 이렇게 확실한 후보를 컷오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날렸을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랑 이제 지지층이 좀 겹치잖아요. 윤어게인 세력에서 겹치고 좀 지지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파이터 이미지 같은 게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 내에서는 좀 스타성이 있다. 좀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결국에는 본인에게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싹을 미리 잘라버린 거 아니냐. 야,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데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자기랑 정치적으로 이제 뭐 상반된 상극인 한동훈도 제거를 하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지자군이 겹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 이진숙까지도 날리는 일타쌍피 전략을 이번에 컷오프로 편 것이다. 네.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이진숙이든 주호영이든 간에 컷오프 이후에 행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급을 한 건 있어요. 가처분 결과를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또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소속을 언급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 글자를 무소속을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기사가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거 갖고 예민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취재해 보면.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사실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대답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뿐인데 마치 진짜 무소속으로 나갈 것처럼 기사가 나갔다. 네. 그냥 가처분 결과 보겠다는 것까지만 확실한 거다. 이렇게 좀 예민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분위기가 이제 김부겸 위주로 지금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대구 등판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당적까지 던지고 나왔는데 떨어지면 정말 최악이고 아주 안 좋은 모습에 정계 은퇴를 해야 하고 또 그 패배 책임까지도 어떻게 보면 떠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역 정치에서도 주호영은 나오면 안 된다. 주호영은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끝나면 분명히 이제 그 국민의힘이 아주 안 좋은 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당이 이제 뭐 다시 재편되고 뭐 전열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라도 이제 구심점이 되어서 이재명 정부에 맞서야 하는데 이거를 주호영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 정가에 좀 목소리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뭐 현역 의원 중에 누가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좀 노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빈자리로 간다? 그렇죠. 뭐 추경호 의원 자리도 있을 거고 뭐 실제로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당에서 요청하면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유설희 기자 말씀해 주셨지만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주호영은 이재명 정부 역할론으로 그냥 묶어두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은 국회의원 자리 주고. 그럼 뭐 이제 그러면 어쨌든 중앙정치에서 본인이 두각을 드러내느냐 아니냐는 본인 또 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도 혹시 대구에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보궐선거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능성도 좀 차단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좀 계산들이 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주호영 그 의원의 탈당 여부, 무소속 출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일단은 본인이 법률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주호영 의원은 베이스 자체가 법조인 출신, 그것도 판사 출신인데 그 사람이 본인의 컷오프에 대해서 법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문 결과에 귀속이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만약에 가처분을 인용을 하게 되면은 그 정당을 상대로 뭔가 다시 한번 인정투쟁을 하게 되는 상황, 공천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기각이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정당을 떠날 의사가 당장 크게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느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변론으로 하고 왜 그 주호영의 그런 무소속 출마 여부가 중요하냐. 아까 유설희 기자도 설명을 해줬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서 출마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두 부분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조금 일단 이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 선택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사실은 이제 공천 심사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진 경우가 매우 극히 드물어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정당 고유의 자율성이 맞아요. 보장되는 네.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해냈던 게 주호영 의원이에요. 과거에 인용을 받아낸 적이 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일단 판사 출신이니까 본인이 잘 알기도 하고 2016년에 대구 수성을 지역구가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묶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역인 그 이인선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본인이 컷오프가 되니까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용이 되냐 지금 찾아보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그 절차상 하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좀 이런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아마 받아들여질 것이고 아마 아니면은 사실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무소속 출마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게 왜냐면 본인이 6선에 국회 부의장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사실은 대구시장 말고는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정말 모든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것 같고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도 조금 제가 부연을 하면은 제가 당내 분위기를 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구 지역에 생기는 보궐 자리를 챙겨줄 얘기가 파다한데 이제 사실은 요거 가지고 약속대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시죠? 네. 네, 왜냐면 이제 보궐 자리 주려고 일부러 이제 보여주기식 컷오프를 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와서 제가 여당 내 이 장동혁 대표 측의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약속대로까지 전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근데 지금 당내 여론조사 어쨌든 1위였던 이진숙을 날린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당원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대구 보궐 자리 하나는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는 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맞물려서 다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쭤보면은 그 만약에 주호영이 관측대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수단을 택했고 그 이후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지역구가 비게 되고 그렇죠. 국민의힘도 공천을 하겠지만은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실제로 그 수성갑이라는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는 거의 99.9%. 99.9%가? 네, 제가 좀 친한 게랑 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일단은 그거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한 연대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하고 한동훈 이제 이름 따서 주한 연대설이 나오는데 일단 이게 가능성이 꽤 있는 게 그 둘 사이가 예전부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밥도 많이 먹고 잘 지내온 관계래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가능성이 사실 높은 얘기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그 이제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무소속으로 나가고 본인이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이보다 더 좋은 구도가 없대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두 사람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뭐 당연히 이게 베스트죠. 장동혁 대표 체제를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졌다. 주호영 의원이 사실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진 않잖아요. 이제 김부겸 의원이 워낙 이제 강력하니까. 근데 이제 젖잘싸만 해도 의미 있는 득표율만 해도 이게 충분히 남는 장사인 게 주호영 의원이 나중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한계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당권을 쥐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정말 전 대표 측에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하더라고요. 유설희 기자 설명 듣다 보니까 네. 유설희 기자가 친한동훈계가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지금 듣다 보니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말고도 다양한 지역이 거론되는데 다른 지역보다 대구가 우월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좀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사실 뭐 부산도 나갈 수 있다고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수성갑이 나가면 훨씬 당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수성갑 지역구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대구 내에서 이제 고소득층 비율이 높고 좀 젊은 층 비율이 높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은 좀 약한 거죠,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 과거에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당선된 이 지역이 바로 수성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수성갑이 훨씬 좀 해볼 만하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식의 관측을 하는 거다. 예, 예. 아무튼간에 그 내용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예. 그 유설희 기자의 분석에 의거하면 대구 출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네.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는 굉장히 네. 높아진다라는 설명이었는데 이런 대구의 혼탁한 국민의힘 공천 상황 속에서 한 분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분의 이름은 바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인데 속된 말로 대구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초이익이 들어간 게 지금 김 전 총리가 경기도 양평에 거주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출마 선언도 초이익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정청래 대표도 지금 공개적으로 러브콜 보냈잖아요.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 그리고 또 이제 직접 만나서 선거 초를 하고 있고 또 뭐 김 전 총리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결단만 촉구하지 말고 이 대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의지를 보여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이 어려운 선거에서 이기려면 당에서 전폭적인, 파격적인 그렇죠. 지원책을 네.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실제로 분위기를 보니까 대구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을 맞아요. 원하는 네. 정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GRDP라고 해서 이게 지역 내 총생산인데 이게 33년째 전국 최하위라고 해요, 대구가. 그리고 이제 시장 자리도 지금 공백 상태니까 좀 중앙 예산을 확실히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하다 그런 좀 정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김부겸 전 총리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최근에 또 이제 낭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다양하게 하는데 지역지인 영남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뭐 김부겸 그 전 총리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여론조사가 정말 김 전 총리의 이 출마 명분에 쐐기를 박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이제 의뢰해서 이제 1대1 가상 대결을 한 건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모두와의 대결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자구도 이제 지지도 조사에서도 35.6%로 압도적 1위. 다자구도에서도 1위. 네. 그리고 2위가 이번에 컷오프된 이진숙 전 위원장인데 20.6%. 그러니까 후보 간 격차가 15%나 꽤 많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이 정도면은 이거 나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양자구도가 아니고 다자구도일 때 그 예. 지지도 순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그렇죠. 설명이었다는 거고. 예. 근데 물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기도 하고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보수의 텃밭이라고 지칭되기 때문에 실제로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을 하더라도 승산이 있는지는 변론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유경선 기자가 봤을 때는 승산 가능성 얼마나 점치십니까? 저는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인 선거에 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 잡음 있고 당 지지율 안 나오고 또 그 와중에 그 공천 심사위원을 굉장히 좀 뭐 과거에 그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또 이혁재 씨를 뭐 갑자기 데려온다던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지금 흐름상 또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정부 지지율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죠. 예,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저는 또 그것도 하나 주요하게 좀 짚고 싶은 게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아요. 대구 시민의 자존심이 상했다. 네, 아까 그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없는 문제랑 이제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대구는 언제든지 와서 뭐 내가 출마하고자 한다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인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뭐 주호영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지역 정가에서 반대하는 이유로 실제로 언급이 뭐
편하게 있겠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중앙 상황이 저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직전 시장인 홍준표 시장도 자기가 대구시장 취임했다가 대선 나가겠다고 어떻게 보면 대구를 버린 거잖아요. 중간에.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총선 낙선하고 다시 중앙 정치로 떠나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저것도 배신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들 국민의힘 인사들의 그런 행태에 상대적으로 희석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패키지 이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요청에 당이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대구 시민들이 안 그래도 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고 실제로 지역 민심도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굉장히 반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선물 보따리가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한 게 지금 보면은 국회 자체가 지금 여대 야소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여당 주도로 선물 보따리가 많이 지역으로 가고 있어. 예를 들면은 강원 특별법이 지금 사실은 소위를 통과한 상태고 그렇죠. 전북 특별법이 통과했고 사실은 부산 특별법이 정체돼 있었는데 요거를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한 전재수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뭔가 이제 묶인 매듭을 푸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야, 힘 있는 정부 여당이 시장이 돼야만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보증하는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가 만약에 후보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이 없는 야당 입장에서는 김부겸의 등판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고요. 사실 주호영 의원이 김부겸 등판론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전부터 굉장히 일찌감치 언급을 하면서 견제를 했어요. 이 대구가 무슨 뭐 정말 꼴통보수만 사는 도시냐. 대구 시민들 정말 현명하고 사리 판단 빠르시다. 계엄은 계몽령이 아니다. 그러면서 김부겸 총리가 만약에 출마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사전부터 예열을 하셨구나. 뭐한 지난 1월 정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월에 얘기한 좀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월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상주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후배 정치인들이 요청을 간곡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좀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니 좀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좀 견제를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경종을 울린 것 같은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국민의힘 인사가 말하길 또 대구 지역 분들이 그 고관대작 출신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고관대작 출신을 좋아해. 또 국무총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행안부 장관도 했어 심지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지역 명문 경북고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또 이제 되게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코드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공천에 반발을 해서 내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 나 무소속으로 나올 거야 라고 해서 표가 갈라져도 민주당이 못 이겼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그런다면 진짜 이건 못 이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과연 어떤 인생의 궤적을 걸어왔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인물탐구는 본격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고 일단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유설희 기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는 1957년 경북 상주에서 1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이제 공군 중령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육 문제에 굉장히 열성적이어서 대구로 이사를 가서 이제 경북고를 졸업을 했고요. 1976년도에 서울대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를 보기를 원했대요. 근데 본인이 행정고시를 보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정치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는 농업경제학회라는 이 인협 서클에 가입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뭐 전환 시대의 논리 같은 뭐 이런 책 읽으면서 토론하고 당시에 을지로 향린교회라고 여기가 이제 맞아요. 민주화 운동의 성지였잖아요. 여기에 다니면서 박노해 시인 그리고 정현주 전 KBS 사장 뭐 이런 인사들이랑 만나서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 아주 본격적인 이제 운동권 생활을 하면서 감옥을 좀 들락날락을 하게 되는데 1977년도에는 서울대 도서관 점거 시위를 주도를 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이 돼서 영등포 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제적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징역 1년을 이제 복역을 하고 출소를 했는데 이제 또 1980년에 서울의 봄이잖아요. 이때 이제 학생운동 지도부로 활동을 하면서 그랬군요. 예, 네. 시위를 이끕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 여기에 이제 대구 지역 행동책 아니냐 이렇게 지목이 돼서 또 구속되죠. 네. 지명 수배 받고 또 수감이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취임 앞두고 사면이 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정부 때 한 번, 네. 전두환 정부 때 한 번에 도합 2번을 대학 생활하면서 구속된 분이니까 네. 뭐 학생운동의 그런 표징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그 역경을 거쳐온 사람과 결혼한 부인분이 누굴지가 너무 궁금한데 네. 부인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인연으로 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민주화 운동을 함께하던 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아, 민주화 네. 운동을 함께하던 친구의 여동생. 네, 네. 친구 여동생인데 그 친구 집에서 드나들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연인이 된 건데 그때 한국은행의 대구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귀는 동안에도 모진 고초를 겪어야 됐는 게 이제 뭐 사귀는데 막 남자친구가 지명수배를 당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대공문실로 연행돼서 며칠 동안 뭐 조사를 받았다고 본인도, 하더라고요. 네, 부인도. 네. 네, 부인도 아니 그때 여자친구였던 여자친구, 거죠. 예. 결혼도 수가자의 하기 전에. 애인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 전 총리가 이제 뭐 석방된 이후에 이제 또 2년 정도 더 사귀다가 그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계속 이 운동권은 사실은 이 시위 전과가 있으면은 그때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제한이 해요.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생계를 위해서 서점을 운영을 했는데 부부가 그 신촌의 오늘의 책이라는 이런 서점이랑 그리고 서울대 앞에 백두 서점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게 다 부인이 이제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부인이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한 곳이래요. 본인은 이제 얘기하기로는 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지도 몰랐다고. 예, 그만큼 그런 경제 얘기를 생활을 완전히 다 완전 이제 와이프에게 다 배우자에게 맡긴 일이만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이 얘기도 말씀드리면 그때 뭐 운동권 인사들이 워낙 그 서점 운행이 약간 유행처럼 다들 많이 해서 그 김문수 전 지사도 봉천동에서 대학 서점이라는 걸 운영을 했고 이해찬 전 대표도 서울대 앞에서 광장 서점이라고 맞아요. 네. 이거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유미 씨가 이제 구치소를 이 들락날락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이제 경양식 레스토랑 독서실 뭐 각종 다 운영하면서 홀로 생활비를 벌었는데 이 첫 월급을 언제 받았냐면 국회의원 당선된 뒤에 그러니까 20년 만에 첫 월급 봉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인의 배우자라고 해서 많은 분이 환상을 가지는 게 정말로 겉으로 화려한 삶을 살 거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사실은 정치인 전의 생활 자체가 뚜렷한 직업이 없이 네. 사회운동에 투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고생길이 훤하게 지내오시다가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좀 누릴 법한데 또 대구로 이제 간다고 하시니까 억지로. 얼마나 이제 가슴이 어떻게 보면 콩닥콩닥 뛰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김부겸 전 총리의 그런 가족 관계 중에 특이한 부분을 보면은 네. 따님이 또 배우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딸이 3명이 있는데 둘째 딸이 탤런트 윤세인 씨라고 해요. 그 이제 2011년에 SBS 드라마 뭐 폼나게 살 거야라는 드라마로 요걸로 데뷔를 해가지고 작품 활동은 드라마는 한 3편 정도를 했고 2014년에 대구시장 선거 때 직접 뭐 가족들이 이제 지원 유세 나갔을 때 딸도 나가서 좀 화제가 됐고 이제 2015년에 고려 아연의 최창근 회장의 아들인 최민석 씨랑 결혼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고려 네. 아연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비철 금속 분야를 대표하는 아주 내실 알짜 있는 기업이죠. 알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이후에는 사실상 배우 활동은 은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유소리 기자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 족적을 설명하면서 정말로 이제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유경선 기자도 이제 학생 운동 관련된 부분을 좀 취재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좀 네. 강조할 부분이 더 있습니까? 일단은 그 뭐 이제 가족이 겪어야 했던 어떤 그런 고초 측면에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아버지가 이제 공군 중령으로 예편하셨다고. 맞아요. 네. 그 또 뭐 여담인데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고3 나이일 때 김부겸 전 총리를 일찍 다녔대요. 났구나. 네, 또 이대 독자고 뭐 그런데 아무튼 빨리 이제 좀 아이를 가지고 싶었다 해서 아무튼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나는데 한참 학생 운동을 하느라 근데 아버지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그때도 이제 왕성하게 현역에서 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꿈을 좀 펼치려고 하던 시기였는데 전두환 시절에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계엄사령관이 학생 운동하는 자식의 아버지는 다 옷 벗겨라라고 했대요. 야, 이제 진짜. 이제 연좌제 뭐 이런 게 다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근데
진급 심사 때마다 성적도 되게 좋았고 아마 관계가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참모들이 구명 운동을 해줘서 옷 벗는 거는 좀 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그 이제 뭐 아까 이제 우서희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뭐 김부겸이 대구 지역 행동책이다 이제 이러면서 전국 수배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건 뭐 김부겸 총리의 주장입니다. 네. 수배 전단에 나의 인상 특징을 미남형이라고 소개를 했었다. 호남형 아니에요? 혹시 보니까 미남형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이해찬 전 총리와의 이제 인연도 학생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됐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김부겸 전 총리를 보면서 연설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건 지금도 훌륭해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이제 딱 재능이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그 긴급조치 위반으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 뭐 가족 생각도 하고 나는 이제 좀 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버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서울대 당시 이제 1학년 학생들의 어떤 병역 문제를 논하는 그 큰 집회 12,000명이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모였다는 이제 그 맞아요. 집회에서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나가서 연설을 해라. 말을 잘하니까. 네, 그래서 어떡하지? 고뇌하다가 이제 결국 나가서 15분간의 연설을 했는데 당시 상황이 이제 우리가 계속 투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총학의 노선을 믿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였구나. 이거였는데 다 그냥 평정됐다고 합니다. 그냥 야, 연설 끝에 계속 싸우기로. 계속 예.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싸워 나가자. 이게 이제 아크로폴리스의 사자후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 유시민 작가도 당시 같이 학생 운동했고 맞아요. 학생 네. 운동 지도부 하면서 인연이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학생 운동사에도 이게 따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재적인 대중 연설가 김부겸이 마이크를 잡아서 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그런 주의 주장을 폈고 실제로 이게 그 서울의 봄을 여는 포문이 됐던 게 나중에 그 10,000명의 군중이 서울역 앞에 10만의 군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 신군부를 상대로 맞서는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의 앞단에 보면 김부겸의 연설이 있었다. 네.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연좌제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 중 재밌는 얘기 중 하나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네. 지금 나오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과거 군부 정권 때만 이런 국가보안법이 서슬퍼렇고 연좌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때 원래 정무수석실에 들어갔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행정관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꾸 이제 정식 인사 발령이 안 나가지고 이상해서 자신을 데려간 정무수석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호처에 물어봤더니 그 신원 검증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군의 허락이 없는 거예요. 어떤가 봤더니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군 생활을 하다가 월북을 하셨었나 봐. 근데 그게 사실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모르는 분인데 그분의 과거를 그 가수 경력을 이력을 갖고 있는 분에서 계속해서 청와대에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경수 후보가 행정관 근무를 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지금처럼 뭔가 우리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사상의 자유라는 게 자유로워진 게 정말로 최근의 일이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얼마 되지 거네요. 않은 일이라는 그러네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김부겸 전 총리한테 백암산이라는 뭐 암호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암호명을 알고 활동한 게 아니라 워낙 이제 두각을 드러내니까 뭐 전국 수배되고 뭐 연설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공작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지령에서 쓰는 어떤 암호명을 만든 거예요. 백암산이라는 암호명을 붙여서 적극적으로 포섭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동네 할머니가 알고 보니 이제 간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이걸 몰랐고 그냥 네. 우리 장모님이랑 친하게 지내시는 어떤 동네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서 당시 자네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돕고 싶네 이러면서 막 또 어느 날 막 수표로 500만 원을 놓고 갔대요. 아 진짜로? 근데 운동하고 하느라 돈이 없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입금해서 쓰고 뭐 또 일부는 갚고 막 이랬는데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혁명 얘기를 꺼내서요. 아 갑자기 할머니가 혁명 얘기를 막 꺼내시고 너네 지금 운동 노선이 살짝 잘못됐다. 이 혁명 대우라는 말도 막 쓰면서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간첩이 있을 거라고는 쉽게 상상하지 못하고 이제 뭐 왕년에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빨갱이로 가족이 뭐 몰려서 화를 당했거나 예.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데 네, 뭐 어르신 저는 이제 혁명보다는 좀 이 현실 정치로 승부를 좀 보겠다고 마음을 먹은지라 이제 인연을 끊겠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1990년쯤에 몸이 안 좋아서 강원도로 요양 간다고 사라졌다는데 근데 이제 이게 3년 뒤에 93년도에 93년도 1993년도에 당시 대선에서 이선실 간첩단 사건이 터졌어요. 간첩단 사건. 할머니가 북한 공작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김부겸 전 총리가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일 때예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에 당시 이제 했었던 건데 이러면 당연히 대서 특필이 됐겠죠. 조직 사건으로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완전 북풍이죠. 완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작 조사를 이제 해보니까 북한 공작조는 김부겸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대요. 실제로 돈은 들어갔는데 그렇죠. 성과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포섭이 허탕을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이선실이라는 그 할머니 간첩이 나는 김부겸을 완전히 전취했다라고 이제 허세를 좀 부렸대요. 근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암호명까지 이제 부여하면서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리고 이선실이라는 공작원은 남한에서 10년 넘게 무탈하게 활약을 했으니까 되게 믿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공작원한테 말한 내용이 이제 수사 과정에 나왔는데 부겸이 이놈 키워서 혁명 정사를 만들려고 했더니 도무지 협조를 안 해. 돈도 좀 줄려 했더니 받지도 않고 이렇게 말한 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야, 진짜 뭐 에피소드 치고는 사실 섬뜩한 에피소드가 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학생 운동의 시기를 지나서 김부겸 전 총리가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 겁니까? 정치를 한나라당에서 시작했다고 아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시작은 88년도에 한겨레 민주당 창당하면서 맞아요, 민주당이에요. 정계 입문을 하고 또 이제 91년도에 당시 이제 야권 통합을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과 합당한 그 일명 꼬마민주당 입당을 했고 당시 이제 그 당에서 노무현 대변인 밑에서 부대변인을 했고 또 김대중 총재를 측근해서 수행을 했고 이제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선실 사건 터졌을 때 결국에는 알면서도 이제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혐의가 씌워져서 수감이 됐는데 불구짓죄로? 예, 불구짓죄로 이제 수감이 됐는데 그때 김대중 총재가 부대변인직이었잖아요. 그때 김부겸 전 총리가 그렇죠. 근데 그 일 못하는 기간 동안 뭐 좀 급여를 조금 모아서 줬대요. 뭐냐면 워낙 좀 어렵게 지내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DJP 연합 때 이 민주당이 갈라졌잖아요. 그때 김부겸 전 총리는 이게 사실 그 김대중 총재 한 사람 위주의 어떤 보스 정치, 또 1인 보스 정당,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가 이제 더 고착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게 본인의 소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한국당이랑 합당한 한나라당 창당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고하면서 너무 이제 아버님 같은 분인데 자기가 정치적으로 끝까지 따르지 못했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되게 회한해졌는다 이렇게 회고를 했고요. 그 전까지 그리고 이제 계속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공천에서 잘 안 되거나 뭐 낙선하거나 이러다가 2000년 16대 총선에서 16대 총선 때 한나라당 출신으로 경기 군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한 거죠. 당선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2000년 그러니까 본인 40줄 넘어서야 이제 첫 월급을 탔고 뭐 그런 설명 이제 서설로 해줬는데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의 정신적 스승은 재정구 선생님입니다. 재정구 선생님은 빈민운동을 평생 투신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가지고 투쟁의 정치를 접고 상생의 정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당적은 한겨레 민주당인데 그때 그 민주당에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딱 3명 있었대요. 하나는 재정구, 하나는 노무현, 하나는 김부겸이었다는 거예요. 3인반 중에 하나. 민주당에서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 그 3분이 유일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이후에 당적을 바꿔가지고 경기 군포시의 국회의원을 3선을 했고 그 다음에 20대 대구에서 수성갑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런 히스토리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지역주의 타파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말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건데 사실 뭐 경기도 이 군포라는 안정적인 지역구를 버리고 사지로 뛰어든 셈이잖아요. 그때 정말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줬고 근데 결국은 첫 도전에서는 이제 고배를 마셨어요. 그때 새누리당의 이한구 후보에게 밀려서 이한구 그래서 낙선이 됐고 근데
4년 뒤에 또 다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20대 총선에서 그때 새누리당의 대선주자급이었던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는데 그러니까, 네. 이 득표수를 보면요. 그때 김문수 후보가 한 5만 1,000표 정도를 얻었는데 김부겸 후보가 8만 4천 표를 넘게 득표를 하면서 야, 크게 이겼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이 당선으로 인해서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부상을 했고 대구에서 당선된 정말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란 타이틀도 얻게 됩니다. 야, 정말로 근데 그 군포에 삼선하다가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오래 한 데서 편하게 사선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수성으로 험지로 가면서 했던 말이 정말로 멋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군포에서 사선을 하면은 그거는 월급쟁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김부겸으로서 자기 동기부여를 하고 정말로 격전지를 넘어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기적 같은 당선을 두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지금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대구에서 처음 당선되기 전에 2년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2014년에 그때 대구시장 도전도 사실 했었어요. 아, 사전에. 네. 네. 그때는 낙선을 했죠.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이잖아요. 2014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이랑 이제 반대 상황인 거죠. 야당 후보가 너 뭐 시장으로 오면 뭐 예산이나 제대로 따오겠느냐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일일이 설명하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보수 대통령이랑도 말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다 이제 활용을 하고 지역에서. 그래서 선거 캠페인에 활용한 야, 거예요. 역발상이네. 네. 중앙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 어떻게 박근혜랑 찍은 사진을 저렇게 쓸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막상 험지에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기려면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하여튼 뭐 이제 그때는 낙선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지역 기반을 굉장히 열심히 다졌다고 해요. 한나라당 때 인연이 있었던 권영진 대구시장과도 좀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는 이제 막 반대만 하는 그런 야당이 아니다. 대구시 발전에 정말 이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당선되고 다음 해가 대선이었잖아요.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원 유세를 다니는데 아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스타일을 조금 이 영상에 좀 보여주는구나 싶었던 거는 정말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가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다 여기서 지금 문재인 그 빨갱이 이름을 들이대느냐. 네. 막 화를 내요. 정말 성난 시민들이 화를 내는데 계속 다가가요. 양팔을 벌리고서 막 그래도 스킨십을 네, 꾸준히 계속 시도하는. 이제 다가가더라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 그때 물론 대구 전 투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뭐 이제 득표율이 떨어졌지만 그런데 비교를 하면 문재인 박근혜 대선 때보다 문재인 홍준표 대선 때 득표율 격차가 대구 전 지역에서 많이 줄었다고 해요. 네, 그런 걸 보면 그 과정에 김부겸의 이런 헌신이 작동한 게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는 그 수성갑 지역구에 옆 지역구던 주호영 의원을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2020년대? 뭐 여하간 여하간 명칭은 네. 중요하지 아무튼 않으니까. 뭐 옮겨서 네. 주호영 의원을 옮겨서 공천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코로나 총선 그때 민주당이 대승했잖아요. 맞아요. 다들 네. 축제 분위기였는데 이제 김부겸 총리는 석패를 하게 되는. 위로를 받아야 했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그 캠페인 중에 하나로 대구시장 선거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거를 김부겸 전 총리가 걸어놨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유설의 기자한테 궁금한 게 네. 뭐 친한계를 뭔가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수성갑에 한동훈이 출마를 하면 한동훈은 과거에 박근혜와 찍었던 사진을 걸겠습니까? 안 걸겠습니까? 야. 본인의 추측을 얘기해 보십시오. 네.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 정도면 걸 수 있지 않을까요? 걸 수 있지 않을까? 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본인의 싶은데. 그 불편한 인연을 또 상기시키잖아요. 그 사진이 수사를 했었던 이. 또 근데 이제 네. 아마도 그때는 뭐 대표나 비대위원장 할 때쯤 아마 만나서 네. 사진 찍은 걸로 아, 보이는데 하긴 그게 그렇죠. 또 뭔가 이제 박근혜와 구원을 잇고 화해한다는 이미지로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과연 대구에 출마하게 된다면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김부겸의 사례를 보고 굉장히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김부겸은 심지어
같은 계열의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썼던 거였는데 그렇죠. 한동훈은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예전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성향상 보면 절대 안 쓸 것 같은데 좀 많이 요즘 변했거든요. 아, 요즘 스타일이 조금 변해서 많이 좀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유들유들해지고 유연성이 좀 있는 좀 이렇게 변해가지고 뭐 주변 참모들이 좀 설득하면 할 수 있지 할 수도 않을 있지 않을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그런 정도로. 생각이. 예. 네. 다시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얘기를 돌아가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거죠. 근데 네.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그 초대 이제 2017년 6월에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2019년 4월까지 재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장관직을 마친 이후에는 또 다시 대구로 내려가서 아까 유경선 기자도 설명했지만 이제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주호영 후보랑 맞붙었는데 결국 낙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는 야인으로 지내게 돼요. 지내다가 2021년 4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시 대통령이 불러들여서 세 번째 국무총리로 내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이제 국무총리로서 이제 국정을 총괄을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총리직을 내려놓고 정계 은퇴를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경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국무총리를 할 때 평가는 대체로 어땠습니까? 그 일단은 되게 총리가 중앙 정말 그 정치에 많이 말을 얻느냐 아니면 정말 관리형 총리를 하느냐 이런 노선이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후자의 경우에 가까웠던 것 관리형이다. 같고 관리형이었고 일하면서 자기 사람은 안 키웠다라는 그런 그 측근들은 좀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 말한대요. 사람을 너무 안 키웠다. 그러니까 사람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아하. 이제 당내에서 뭘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해야 될 때 특별히 선정하지 못하고 당대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기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보기에는 전투력이 너무 약하다 또 존재감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 시절에 뭐 이게 약간 미담 같은 건데 그 진상 승객을 처치한 어떤 미담 사례가 있더라고요. KTX 기차 안에서 네. 어떤 승객이 이제 자기 좌석에 불만이 있다면서 승무원에게 막 그 난동을 피우고 뭐 고성을 지르고 계속 그래서 승무원이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김부겸 장관이 보다 못해 호통을 쳤대요. 아, 그 자리에서? 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도 이제 진상 승객이 당신이 뭔데? 뭐 공무원이라도 돼? 하필 또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나 공무원이야. 예, 그렇게 해서 다른 데를 이제 옮겼는데 같은 그 열차 칸에 있던 승객이 이거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미담 사례로. 알려줬고 그리고 당시에 수행비서랑 같이 있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행안부 당시 직원들도 나중에 트위터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 네. 일도 있었다는 건데. 네. 근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세력을 잘 못 모은다, 규합을 잘 못한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묘하게도 민주당 코어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죠. 네, 사실 진짜 인기가 없다. 혹은 이제 오히려 비호 세력이 좀 더 많다. 그러니까 비호라는 게 이제 비호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안 좋아하는 세력이 더 많다. 호감을 덜 느낀다. 그쵸. 네. 그게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나라당 그 주홍글 씨가 있어요. 뭐 한나라당 거쳤다라는 거에 있어서 뭐 당시 DJP 연합에 반대했고 뭐 이런 노선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노선을 그렇게 바꾸는 게 맞느냐. 이거를 끝까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의 시선이 있겠죠. 그리고 지역주의 얘기 같은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2011년 김부겸 전 총리가 책을 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인데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정확하게 책을 본인의 색채를 네. 드러내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돼서 자기가 연고지인데 대구가 평생 살았던 곳인데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사람도 나한테 김대중 앞잡이 민주당 빨갱이 이러면서 엄청 그 야유를 했고 마치 이게 내가 진짜 파문당할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경계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정말 엄청난 고통이자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역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두고두고 싸워야 되고 타파해야 될 어떤 적인데 그게 야당 민주당의 역사이기도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견지에서
나는 민주당이다라는 책 제목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걸 또 내가 되게 외람된 제목을 쓰지만, 그러니까 TK 출신이 민주당에 와서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하고 좀 이해를 오죽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게 있고, 뭐 그 전에 학생운동 할 때부터 광주민주화 운동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의 신군부가 전라도 광주를 희생물로 삼은 거라. 그렇죠. 라는 논평이 당연히 이제 있으니까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 시절에도 딱히 주류는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대선 패배하니까 이제 굉장히 충격도 많이 받았고, 그 노무현 정부 대북 송금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잖아요. 특검법. 네.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때 그 혼자 반대 버튼을 눌렀대요. 그때가 김부겸 전 총리가 네. 당시 의원 자격으로. 그쵸. 그 지금 이제 투표하면 전광판에 다 뜨잖아요. 그런 전자투표가 처음 도입됐을 때인데 자기 혼자, 그러니까 차라리 뭐 안 들어가거나 그걸 뭐 기권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혼자서만 딱 반대. 그랬더니 이제 동료 한나라당 의원이 야 김부결 의원아 막 이렇게 김부겸 의원아. 네, 지르면서 또 야 너 평양에서 진짜 고맙다고 전화 안 왔냐 뭐 이렇게 야유를 또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소수파, 저기서도 뭐 경계인 이런 정체성을 계속 정치 경험 내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상대편을 내가 어떤 그 뉘앙스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강박적인 뭔가를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늘 간을 본다 또 수박 이런 욕도 많이 수박 먹었고 논쟁의 중심에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4년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맡겼는데 그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더라고요. 또 그때 이제 뭐 박용진 전 의원 공천 탈락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그랬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심지어 또 이제 2025년이 을사년이었잖아요. 또 민주당 신을사오적 뭐 이런 뭐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나 같은 이렇게 온건파면 손해 보고 뭐 인기 없고 존재감 없는다고 비판을 받는다. 이런 그 인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정치가 막 이렇게 출구 없는 극단 정치가 네. 되어가지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사실 김부겸 전 총리의 특성이 뭐냐면은 할 말은 꼭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저는 김부겸 총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 무상복지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무상복지라는 용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 용어가 오히려 논쟁에 빌미를 준다. 쉽게 얘기하면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될 때도 있고 그렇네요. 시혜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반론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건희의 우리가 손자까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상 복지 혜택을 줘야 되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원래 복지라는 것은 국가 책임하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 복지가 아니라 그냥 복지죠. 의무 복지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는 말도 했는데 그게 사실 보면은 그 진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단어 용례를 바꿔 쓰자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벽이 있는 제안이에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부겸이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김부겸에 대해서 최근에 ABC 논쟁으로 굉장히 시끄럽게 그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유시민 작가도 한마디 한 적이 있다면서요. 예,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 2025년도 그때 이제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뭐 당이 너무나 이제 뭐 일극 체제고 당 대표가 너무나 세게 그 입을 가져가고 뭐 그런 점들을 우려하는 그런 정치인들. 근데 거기에 김부겸 전 총리도 있었죠. 근데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당시 출연해서 되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이미 자신의 그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하셨다. 그러니까 총리 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봐주고 총리까지 기용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에 일한 것을 기쁨으로 간직하시고 뭐 제3지대 누구누구 모아서 하는 거는 아마도 뭐 B그룹일 수 있죠. 아무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좀 책 많이 읽고 유튜브 많이 보시고 사시기를 바란다. 그런 식의 그 조언 아닌 조언을 했군요. 네.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쇼츠를
했어요. 이제 네. 책을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든 쇼츠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야, 충보 고맙다. 나 책 열심히 읽겠다. 라고 그 책 제목으로 네, 뭔가 정신의 어떻게 보면 답변을 우회적으로 한 것 가름한 같고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김부겸 전 총리가 또 비난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너무 통합을 강조하는 정치인 아니냐. 사실은 싸울 때는 전장에서 세게 붙어서 극기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건데 싸워서 이겨야 될 때도 있는 건데 너무 이제 통합의 언어를 자주 구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엄 정국에서도 약간 몇몇 발언들이 뭐 오해를 산 적도 있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적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언제나 잠재적으로 우리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그런 생각의 맹점은 좀 그거인 것 같아요. 상대가 너무나 정말 이상한 짓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좀 생각하지 못하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가장 단적인 장면이 2024년부터 이미 불법 계엄하기 전부터 윤석열이 계엄한다라는 얘기가 당시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중심으로 나왔을 있었는데 때 계엄 터지기 3개월 전이에요. 9월쯤에 김부겸 전 총리가 정말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중해야 된다. 계엄령이라는 게 옛날처럼 그런 권력에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 해제 요구하면 바로 해제되는데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였는데 물론 계엄 이후에는 당연히 윤석열 강하게 비판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탄핵은 좀 과하다고 했다가 또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탄핵까지 나아가면 너무 그냥 그 위력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 민주당으로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또 당시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기행, 뭐 자꾸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되게 뜬금없는 두 사람을 또 추가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하고, 네.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게 좀 살짝은 좀 양비론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진영을 넘어서서 정치인들과 교류도 많이 하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도 친분이 두텁고 주호영 의원과도 친분이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관계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네,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제 앞서 꼬마 민주당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영입을 하려고 공을 들였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홍준표 변호사였죠. 그때 변호사. 그때 홍준표 변호사가 이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박철원 그렇죠. 의원 있잖아요. 네. 의원을 구속하면서 일명 모래시계 검사로 이제 정말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김부겸 전 총리가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같이 홍준표 변호사 집까지 찾아가서 입당을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영업이 되나 싶었는데 그날 밤에 홍준표 변호사가 그때 밤에 YS 전화를 김영삼 받았대요. 전화를 받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한국당 행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이 국회에서 16대 국회 때 동료 의원으로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홍준표 의원에게 아이고 우째 사내가 그 잠깐을 못 참고 말을 바꿨탄노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니는 공무원 안 해봤제 우리 공무원 출신이 대통령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나 뭐 이렇게 농을 쳤대요.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좀 호영호재하면서 좀 가까운 그러네. 사이인 것 네. 같고 지금도 30년이 정말 훌쩍 넘는 인연이 있대요. 그래서 뭐 홍준표 시장도 본인이 김 전 총리랑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했고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2020년에 이제 무소속 출마지를 거르는데 그때 이제 자기랑 친한 김부겸이랑 조호영이 있는 수성갑은 절대 안 가겠다. 야,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그러면서 수성 옆에 있는 수성을을 선택할 정도였고 최근에는 이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시장 선거랑 관련해서 꽤 파격적인 그렇죠. 발언을 했는데 네. 지금 김부겸 전 총리 보고 대놓고 이제 대구시장 나가라 밀어준 발언을 한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본인이 이제 만든 플랫폼인 이 청년의 꿈 있잖아요. 여기서 대구가 도약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지금 이 야권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그 여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사전부터 이렇게 지원 사격하는 모습들은 네. 굉장히 이색적이었는데 그렇죠.
주호영 의원도 김부겸 전 총리랑 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부겸 의원 본인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사석에서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고 여기도 호영호제. 네, 호영호제고 40년 가까이 인연을 맺은 관계래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있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정치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상의도 많이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쯤 되면은 김부겸 전 총리 굉장히 마당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데 여권 인사뿐만 아니고 야권 인사들도 굉장히 가깝다는 거고 그러면 그 교우의 폭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한나라당 시절에 당시 당내 소장파 그룹이라고 있었잖아요. 젊은 의원들이 당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미래연대라는 조직이었는데 남경필 전 지사랑 남경필.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 대표를 했었고 당시에 그 미래연대에 있었던 게 그 오세훈 시장, 오세훈, 네, 오세훈 시장, 정병국 전 의원, 정병국, 네. 권영진 의원, 대구시장 했던 또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뭐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런 시절에 소장파 출신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교류를 하고 지낸 것들이 지금도 이어져가지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건물급 정치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접점 사이에서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종국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대구가 선거의 격전지가 됐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선거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승리하면 전국의 판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종합적인 평가 유설의 기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한국 정당 역사상 새 역사를 쓰는 셈이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시장 당선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정말 뭐 비대위 출범하는 건 물론이고 뭐 당명도 바꾸고 정말 황골탈퇴 수준으로 정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거고 만약에 뭐 저는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가 나오면은 이제 좀 주역주의도 좀 깨볼 수 있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유경선 기자는 좀 어떻습니까? 아까 언급됐던 그 당에서 대구를 위한 정책 패키지가 과연 뭐가 나올까 일단 이 점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일종의 그런 영남 지역, 그러니까 대구 지역을 굉장히 쉽게 어떻게 보면 여겼던 그 보수 정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할지 그런 메시지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는 거는 이렇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짜 뭐 대선에서 지든 뭐 총선에서 뭐 당이 뭐 지든 자신의 선거구에서만큼은 최고 권력을 구가하는 봉건 영주나 다름없다. 예, 그들이 진짜 손실과 피해를 본 건 딱 한 번 있다. 18대 총선 공천에서 친박계가 대거 밀려나갈 때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곱게 보지 않고 있을 것 같고 본인도 대구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출마설이 새설로 이제 떠놓을 때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전에 제가 읽었던 김부겸 전 총리 대담집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피하지 않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또한 정치의 책임이다. 이렇게 서두에 적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자기의 그 인생사를 살아오면서 정치적인 부름에 대해서 김부겸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한 번도 회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험지 출마를 권유받았을 때도 늘 그 당의 부름에 민주당원으로서 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결심이 유지가 된다라면 나온다라고 봤고 지금 출마 결심을 했고 곧 선언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구시장 선거가 굉장히 요동치는 재미있는 형세로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선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삼행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김 다 빠진 줄 알았던 대구 정치판에 부겸 바람이 심상치 않다. 겸손한 그 이름 김부겸. 대구를 돌풍의 중심으로 만들까. 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은은하면서도 돌풍을 암시하는 듯한 삼행시였는데 네. 우리 유설이 기자는 어떤 한 줄 평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우리 정치권에 바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정치인 중에 바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김부겸 전 총리인데 두 사람 모두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를 두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대구로 가서 이 바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바보들이 우리 정치권에 더 많이 늘어나서 네. 지역주의를 좀 타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좋네요. 한동훈 전 대표는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아,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 인사담의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희 기자,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